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궁궐로 불려 들어가 수백 명의 여인들 틈에서 단 한 남자의 눈에 들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한다면 어떨까요? 화려한 비단옷과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공간.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호화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궁궐 담장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처절한 생존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701년 조선 숙종 27년 10월의 일입니다. 희빈 장씨라는 여인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한때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 그것도 자신이 낳은 왕세자의 어머니가 사약한 사발을 마시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40살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의 총애란 과연 무엇인지 온 조선이 목격하게 됩니다. 영광과 파멸이 동전의 앞뒤처럼 공존하는 세계. 그것이 바로 후궁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선시대 후궁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드라마 속 화려한 모습도 악독한 음모자의 모습도 아닌 역사 기록 속에서 숨쉬고 있던 그 여인들의 실제 생활 말입니다. 과연 후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후궁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태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왕의 후궁 품계를 정일품 빈부터 시작해 종사품 수건까지 총 9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국가적 의무와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산물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왕의 후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선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택 후궁입니다. 이는 전국의 양방 가문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선발로 마치 왕비 간택과 유사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영조의 후궁 영빈 이 씨는 1701년 숙종 때 처음 궁에 들어온 뒤 정식 간택 절차를 통해 후궁 자리에 올랐습니다. 훗날 사도세자를 낳아 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승은 후궁입니다. 궁녀로 먼저 입궁한 뒤 왕의 눈에 들어 하룻밤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되는 경우입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후궁 숙빈 최 씨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1670년 무렵 어린 나이에 궁녀로 입궁한 숙빈 최 씨는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고 훗날 영조를 낳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경로는 출신 배경에 따라 궁 안에서의 대우부터 달랐습니다. 간택으로 들어온 후궁은 처음부터 일정 품계를 받았지만 승은 후궁은 대개 낮은 품계에서 시작해 왕자를 낳아야만 품계가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후궁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간택의 경우 보통 10살에서 16살 사이의 처녀들이 금혼령 대상이 됩니다. 전국의 양방 가문은 의무적으로 딸들을 신고해야 했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외모와 덕성, 가문의 배경이 모두 심사 기준이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뽑히는 것이 영광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 온 가문이 벼락출세를 하는 반면 외면당하면 말 그대로 궁궐 담장 안에 갇혀 외로운 여생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기로 갈수록 간택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간택 시기에 딸의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집에 숨기는 일이 생겨 조정에서 엄단하라는 명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왕실과의 인연이 반드시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도 역사 속에서 충분히 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궁 안으로 들어온 후궁들은 도대체 어떤 일상을 보냈을까요? 우선 거주 공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후궁들은 왕비가 머무는 중궁정과는 별도의 처소, 즉 별당이나 작은 정각에 거주했습니다. 경복궁을 기준으로 하면 왕비가 머무는 교태전 주변에 후궁들의 처소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소의 크기와 위치는 품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정일품 빈의 경우엔 독립적인 정각을 받기도 했지만 낮은 품계의 후궁은 좁은 공간에서 시녀 몇 명만 거느리고 지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후궁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장을 마친 뒤 왕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 일과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왕비는 후궁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고 후궁들은 왕비를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위계 질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 때의 기록으로 후궁이 왕비에 대한 예를 다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왕의 총애가 아무리 두터워도 왕비라는 정처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문안 인사를 마친 후에는 각자의 처소로 돌아와 자수를 놓거나 글을 읽거나 때로는 거문고나 가야금을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후궁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이 침전에서 밤을 보낼 후궁을 고를 때는 내관이 패를 들고 각 처소를 돌았고 선택받은 후궁은 그날 저녁 왕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후궁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이 며칠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혹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연산군 시기의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얻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처소에서만 지낸 사례가 언급됩니다. 젊은 나이에 입궁하여 늙어서야 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총애받지 못한 후궁의 현실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일부 후궁들은 왕의 눈에 들기 위해 무속신앙에 의지하거나 주술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만 이는 공식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왕자나 공주를 낳는 것, 그것이 후궁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으면 품계가 오르고 처소가 넓어지며 사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은전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왕자를 낳지 못하면 점점 왕의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조선 후기로 올수록 왕의 후궁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종 때는 무려 12명의 후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후기의 왕들은 후궁이 서너 명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왕의 개인 성향과 정치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후궁들 사이의 갈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남자를 둘러싼 수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으니 갈등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역시 숙종대의 인현왕후와 희빈장 씨의 갈등입니다. 1688년 숙종 14년 희빈장 씨가 왕자를 낳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왕자입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비 인현왕후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자의 존재는 궁중 권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689년 숙종은 희빈장 씨의 소생을 원자로 책봉하고자 했고 이에 반발한 서인들은 일제히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숙종은 이에 격노하여 서인을 대거 축출하고 마침내 인현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희빈장 씨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후궁에서 왕비로,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희빈장 씨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1694년 숙종이 다시 서인을 복권시키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면서 희빈장 씨는 다시 후궁 자리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1701년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희빈장 씨가 무속신앙을 이용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을 들어 사약을 내립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때의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희빈장 씨가 신당을 설치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벌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치적 제거를 위한 명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애를 받는 후궁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영조의 후궁 영빈 이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빈 이 씨는 영조의 총애를 받아 사도세자를 포함해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 역시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 영조의 명령에 의해서 말입니다. 영빈 이 씨는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가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잘못을 고해 바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이는 공식 사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면 정조의 후궁 의빈성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빈성 씨는 정조의 깊은 사랑을 받은 인물로 한중록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조와 의빈성 씨 사이에서 태어난 무뇨세자가 1786년 5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같은 해 의빈성 씨마저 세상을 떠나자 정조는 몹시 슬퍼하며 친히 지문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후궁을 진심으로 아꼈다는 몇 안 되는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후궁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은 노후와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이 있는 궁 밖의 집으로 나가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수릉궁이라는 공간에 모여 함께 살며 선왕의 제사를 모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머리를 깎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채 여생을 마감하는 구조였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러한 여인들의 처우가 부족하다는 신하들의 상소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품계가 높은 후궁에게는 일정한 녹봉이 지급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후궁은 처소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조차 넉넉지 않아 궁녀들에게 의지해야 했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찬란해 보이던 후궁의 삶이 왕의 사랑을 잃거나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얼마나 쓸쓸한 것이었는지를 이 기록들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후궁 제도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후궁을 권력욕의 화신 혹은 억울한 피해자로만 그려진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훨씬 복잡합니다. 후궁 제도는 분명 여성을 왕실의 생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간택되어야 했고 한번 궁에 들어오면 재혼도 사가로의 완전한 귀환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명백히 여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후궁의 자리는 일부 여성들에게 신분 상승의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가문의 여인이 후궁이 되어 왕자를 낳으면 가문 전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숙빈 최 씨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미천한 신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왕이 되는 영조를 낳아 조선 역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도의 문제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할 때는 당시의 사회 구조와 가치 체계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조선의 후궁 제도는 중국의 황후와 후비 제도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작았습니다. 명나라 황제들이 수십에서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린 것과 달리 조선의 왕들은 대체로 10명 안팎, 후기에는 서너 명에 불과한 후궁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사회가 가진 독특한 성리학적 윤리관의 반영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재정 문제의 결과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후궁 제도를 통해 우리는 조선 사회의 여러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신분 질서, 왕실 혈통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 이 여인들은 단순히 역사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선택과 갈등, 욕망과 체념을 안고 살아간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화려한 외면 뒤에 감춰진 진실을 보려는 노력,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정하게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빈장 씨는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사약을 마셨고
인현왕후는 쫓겨났다가 포기했지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빈 최 씨는 미천한 출신으로 후궁이 되어 훗날 왕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 후궁의 삶을 살아야 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소박하게 처소한 편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쪽을 택했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저 먼 시대를 살아간 여인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후궁 이야기나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인물도 남겨주시면 꼭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